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놓치지 말아야 될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위부터 열어볼 텐데요. 오늘 5위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투톱에 대한 분위기부터 읽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재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유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라운드 럼버가 한번 나왔고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선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큰 의미 부여도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 먼저 대표님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20%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 종목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그 시장의 모멘텀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차별화됐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는 두 섹터 모두 다 같이 상승을 하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에서 반도체주들은 그 1분기 실적 저점론, 재고 바닥론이 나오면서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오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상회는 했지만 전년 분기에 비한다면 매출액이나 영업 EPS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다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과 함께 특히 2분기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75억 달러 정도 예상했던 게 110억 달러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가이던스가 조정됐는데 여기에 그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왕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AI와 관련되는 실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막연하게 AI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실적의 반영은 특히 그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몇 개에 좀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구글이나 지금 발주를 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여기에 같이 발주를 맞추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정도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코스닥의 IT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테마성 접근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좀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톱 중심으로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삼성전자 콕 집어서 대표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삼성전자 저희한테 추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아가면서 바라볼 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라인이 8만 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7자를 터치하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AS 부탁드리는데 이 7만 원 선 안착 이후에 8만 원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될지 그 점 중점적으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1분기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그 바닥론 저점론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확장되는 국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바닥론이기 때문에 저점은 높여가겠지만 고점을 갱신했다고 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아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조금 소멸되면 또다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를 원하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8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실적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적이 바닥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4분기로 대부분 레포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주가는 3분기 후반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은 물론 단기 상승 랠리가 나오지만 이거는 조금 짧은 관점으로 좀 보시고 전반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유효하다. 단기 스윙은 8만 원까지 보시되 장기 스윙은 오히려 그보다 목표가 좀 길게 높게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볼까요? 차 의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짝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SK 하이닉스가 유독 엔비디아 훈풍에 이렇게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10만 원 선 유지가 되는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현상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7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을 지키고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두 차트를 놓고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에 갭 상승한 이후에 추가 갭 상승을 했고 그게 이제 갭이 메워지는 오늘 하루였지만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갭 상승이죠. 두 차트를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쁩니다. 추가적인 가능성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저도 뭐 삼성전자를 지난주에 그 랭킹5에서 이제 추천을 드릴 정도로 삼성전자를 대장주로 보긴 합니다만 오늘 차트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좋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때문은 아니죠.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으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여전히 뭐 이쪽은 좀 답답하죠. 물론 중국의 양쯔 반도체가 그 메모리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 그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결국 핵심은 엔비디아발 GPU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엔비디아도 GPU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도 GPU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IR에서 GPU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GPU를 얘기를 했고 이건 또 엔비디아와 협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심은 그 반도체 산업 전반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GPU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도 결국 GPU 부분 때문에 올해 100%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인 그런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오늘까지 올라가면 대략 한 40% 가까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거고 삼성전자는 3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을 따지면 3사 중에 가장 낮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GPU 부분이다라고 보고 이제는 메모리 사이클까지 같이 봐야 되는 삼성전자보다는 GPU에 중점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쏠림 현상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AI와 관련된 물론 챗 GPT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장이긴 하겠지만 소소하게 AI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문자를 한 서너 개 정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인공지능과 AI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약관이 개정됐다는 걸 봤죠. 소소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익이 늘어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중소형주들이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글로벌리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그 수혜를 오롯이 받는 기업들은 역시 SK하이닉스가는 눈에 보이지만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AI 키워드도 준비를 했는데 따로 떼어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SK 하이닉스 하나만 더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올 들어서 세 차례나 지난달에도 추천을 주신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 당시에 목표가로 잡아주신 그 라인이 10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지금은 이제 붐이 탔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붐이 단기간에 끝날 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준다라면 추가적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우리가 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빠져나올 준비를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불이 붙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주 정도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짚어드렸고요. 다음 키워드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위에는 밝아지는 미래라고 물음표 붙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발 훈풍 이야기는
관리는 앞선 키워드에 저희가 이미 했는데 칩 쪽은 이렇고 그런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분명히 같이 버무려져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게 됐지만 시장 주목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뉴스가 계속 생성되는 구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급등 그 돌풍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겨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급등 양상을 좀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오늘 이제 다시 급등을 좀 했는데 대부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와 관련된 부분은 늘 언제든지 반복해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부분과 이게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처럼 실적 발표와 함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다음 분기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실적이 반영되겠다라는 게 나오면 그거는 어떤 실적과 기반의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가라는 것부터 의문이 좀 생기고 또 하나는 어떤 전방 산업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 AI만큼 크게 논란이 되는 섹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예를 든다면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의 수혜가 거의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또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 내에서 수혜를 받는 게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실적 연결되는 걸 지금 찾는다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거는 테마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테마는 오늘 보신 것처럼 뉴스가 나올 때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달, 2월달 그 초반 후반부처럼 처음에 형성되는 테마에는 이 모멘텀이 좀 강하게 형성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형성되면 점점 그 모멘텀을 받는 시기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한다면 접근하실 때 좀 뒷북을 안 치도록 신중하실 좀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걸 시적 기반으로 좀 먼 미래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종목보다는 오히려 미국 주식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를 펀더멘탈 기반에서 접근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고 테마로 인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따로 떼어놓고 인공지능 AI 의료 쪽도 있잖아요. 오늘 뭐 정부가 2년간 사업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쪽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묶이는 종목들과 조금은 다른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다른 시선으로 봐도 괜찮은지 궁금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테마로 접근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AI 기반이 의료 시스템으로 지원되려면 제가 봤을 때 관련법 개정부터 해서 이거를 의료 논란이 없게 법안부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의료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AI 기반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부정확성과 아직까지는 상당한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와 편차가 있는데 이걸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고 특히 다른 섹터와 다르게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논란이나 혹은 편차가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산 넘어 산이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관련법 개정이 지금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일단 단기 이슈나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정리하면 반도체랑 인공지능 봤거든요. 그럼 엔비디아 홍풍에 주목을 한다. 여기 이슈를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탑2 두 종목으로만 저희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탑2 종목을 좀 보시고 미국 관련된 종목을 오히려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3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위는요. 저희 광물 이야기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좀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헤드라인 자체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따른 영향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리튬 가격이 5월 들어 급등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한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광물 가격의 흐름과 함께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도 함께 나오는 자리인데 이러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첫 번째로 요 질문을 드릴게요. 민감하잖아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의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광물 포인트로 짚어서 2차 전지 쪽 어떻게 지금은 위원님 봐야 될까요? 일단 광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자원 보유국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자원 보유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게 하나 빠지게 되면 2차 전지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뭐 무조건 부르는 게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특히 우리가 이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자유롭게 교역이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또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그러한 그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일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다. 역시 시장에서는 노이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근데 무서운 것은 소소하게 쌓여가는 거죠. 정말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1,000원, 2,000원 쌓여가는 것이 그만큼 1,000원, 2,000원이 이익을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에서 1,000원, 2,000원, 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된다라고 보면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치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대치재를 만들기 위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붓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2차 전지 미래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뉴스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대신 1,2,000원 정도면 다른 쪽에서 원가를 또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 투자는 무조건 이 산업이 되니까 사서 묻어두는 게 장기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거의 방치에 가깝죠.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화분 하나 키울 때 물도 주고 때로는 뭐 햇빛도 좀 쐬어주고 잎도 좀 닦아주고 해야 되는 관찰이 있는 그 나무하고 그냥 물만 주고 대충 뭐 물도 뭐 생각날 때 주고 그런 거는 결국은 그 꽃을 피는 게 다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보자라면 일단은 좀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고 이 흔들리는 것을 기업이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물 쪽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넓은 시선으로 대표님께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러면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오른다 해서 추세로 쭉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와, 이렇게 내리나 싶어서 끝까지 또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좀 등락폭이 어느 정도 자리에서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 돼? 잡아도 되는 시기야? 아니면 안 되는 시기야? 여기에 대한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투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2차 전지 소재가 어떻게 그 양상을 앞으로 그 펼쳐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이 주가의 등락이 2차 전지 소재의 조정과 맞물려 있는데 2차 전지 소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4월 달부터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조정의 양상은 이제는 그 종목별로 아마 천차만별로 좀 나올 겁니다. 결국 이제 실체가 있고 매출이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서는 업체와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전혀 공장도 없고 라인도 없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의 조정의 강도가 다를 거고 이 조정의 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외국인들도 2차 전지에 본격적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2차 전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소재의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요거는 옥석 깔기가 아주 그 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옥석 깔기가 될 때까지는 가능하면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좋고 2차 전지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ATI 같은 데 접근을 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전지 소재 조정을 마무리되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진입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여기서 절대 뭐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섹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그 관점을 좀 견지를 하시고 다만 2차 전지 소재에 의해서 과열됐던 부분이 좀 좁혀진다면 오히려 2차 전지는 이번 조정을 좀 활용해서 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각을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를 좀 분리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위 넘어가서 추가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여기 좀 많이 빠집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동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 기아 쪽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노조 이슈거든요. 역대급 임금 인상 요구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잡음을 일으키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경험이 있는지라 지금 자리에서 좀 진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진단을 좀 여쭤볼게요. 기아, 현대차 관련해서 노조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4년간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이슈 나오니까 조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조언 주세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조는 이제 법적인 단체고요. 그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년 이뤄왔었던 겁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일을 매년 불편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매년 노조가 이제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노조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단정해서는 그런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노조를 없애버릴 수도 없죠.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노조 문제는 상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불거질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자신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물건 흥정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 1,000원만 깎고 싶다고 그래서 1,000원 깎아주세요 얘기하는 경우 있나요? 보통 한 3, 4천 원 깎아달라고 해서 나중에 타협해서 1,000원 깎고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지금 800% 상여금을 인상했다라고 해서 이게 고지고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한 거죠? 결국 대표이사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노조와 적절하게 이것을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에 기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경영진의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투자자들의 타겟은 노조가 아니고요. 노조는 어쨌든 상수고요. 이것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으로 끌고 가는 게 경영진의 능력이겠죠. 그렇게 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투자자가 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노조 문제가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간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장기적인 뷰가 좋다? 그럴 땐 매수 기회죠. 우리가 항상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싸졌을 때 사라. 싸졌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싸다라는 것은 주가가 급락했을 때죠. 이게 경기 상황이든지 노조 상황이든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노조 문제에 대해서 리스크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막 신고가 행진 이어가다가 자동차 부품주 역시 최근에 주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팁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방 이제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보통 현대차가 지금 이제 노조와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현대차 그 노조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때가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차가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노사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가 이 실적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차가 그 상여금 800%와 기본 98만 원 인상이라는 이 부분이 대두가 된 거는 현대차나 기아가 올 1분기에 예상을 깨고 글로벌 영업이익이 전체 4위로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도요다도 누르고 글로벌 업체에서 4위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노사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미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실적이 좋을 때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라는 그 노사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노사 문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때가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때 노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그 노사 문제가 불거질 때 잠깐 조정을
지원을 받으면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대차, 기아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노사 문제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한번 기회로 삼는 부분이 필요하고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의 지금 그 종목과 등락을 보면 거의 극과 극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쪽과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쪽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보면 어쨌든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든다면 뭐 타이어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모멘텀을 받고 있는 쪽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고 반면에 전통적인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는 예를 든다면 뭐 만도나 위아나 이런 부분들의 주가 등락을 보면 그렇게 다른 업체들에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차별화된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는 가능하면 현대차나 기아의 전방 산업을 위주로 해서 부품 쪽으로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실적을 체크를 하시고 최근에 그 실적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타이어나 공조 시스템이나 프레임과 관련된 쪽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복귀하면은 이전에 자동차 부품주 뭐 3대장 가운데 50일 신고가 랠리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종목들의 흐름을 주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자동차는 여기서 대부분 이제 50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에 오히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쉬어갈 때 눌림을 공략하는 게 좋지. 지금 이 시점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종목에 그 접근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딱 하나 키워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키워드 뽑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한 팁을 들어보려고 지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많이 언급은 했으나 매크로 측면에서도 분명 빨간불 켜고 있는 지뢰밭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이 좀 많이 저점을 낮춥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자리고 오늘 위클리 만기일이기도 해서요. 오후장까지 이어나갈 포인트 본다면 지수 측면에서 어떤 점 오늘 봐야 될까요? 차트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바로 이제 질문 과정에서 차트를 좀 봤는데 두 차트가 지금 만약에 오늘 음봉, 내일 음봉이 나타난다면 차트는 단기적으로 다시 또 추세대가 하락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도 조금 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 2차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갈수록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1년에 이제 이런 현상이었었죠. 2011년 금요일 저녁 때 미국의 S&P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꾼 이후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대략 지수로 놓고 보면 거의 6에서 7% 정도 빠졌고요. 이걸 회복하는데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빌미를 누가 줬죠? 어제 이제 나온 영국의 피치사가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췄죠.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건 뭐 지나갈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옵니다. 하지만 그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점점점 굵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백악관과 여당, 앨런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목소리가 크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목소리가 크다. 이거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2011년에 여야가 싸우다가 결국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벼랑 끝까지 가다 타결이 되고 나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후에 당시에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적인 구조상 여야가 극심하게 부채 한도 갖고 싸우게 되면 그 몫을 오롯이 야당이 지도록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목소리가 센 거고요. 야당이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린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예산권은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1대1 파트너죠. 문제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의장을 선거를 10번 해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의장을 뽑는데 선거를 10번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메카시 의장의 역할이 그렇게 지금 현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러한 정치 구도를 읽어내셔야 된다고 보죠. 자, 정리해드리면 일단 부채한도 협상 결론은 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나는 과정이 다음 주일지 그 다음 주일지 한 달 뒤일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신용평가사들도 또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당장 즉각적으로 이해 못하시겠다면 2011년 미국 부채 한도라는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관점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번 주에 쳐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포트 운영하시면서 핵심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뉴스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가는 종목을 포커스 맞출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항상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 통상 한 10개월에서 길면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 전에 이 구간에서 항상 시장은 차별화되고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주가 간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 나스닥 성적이 가장 좋은데 S&P 500 같은 경우는 국제 선물보다도 수익보다도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는 시장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주도주에 내가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가장 크게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면 코스피는 극단적으로 매수를 하고 코스닥은 극단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뒤쪽에 금리 인하 전까지 안전 랠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외국인 수급을 받는 종목과 받지 않는 종목 간의 편차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미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선물 옵션 상방 배팅이 90% 확률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시장을 대비한다는 건데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길 좀 바라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10,000개 이상 매도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선물을 매도하는데 풋옵션을 달고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청산을 하면서 하방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 가는 지수 관련 대형주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매집했던 외국인 주체가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좀 견디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만약에 비주도주나 코스닥 관련된 쪽으로 간다면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좀 높였다가 기회를 오히려 주도 섹터 쪽으로 좀 교체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에 대한 팁까지 주셨네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원픽 들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두 분 가운데 대표님은 원픽 가져오셨습니다.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픽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원픽은 계속해서 저는 그 동일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DLENC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종목 중에서 최근에 경기 확장 쪽에서 수급이 좋아지거나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을 지난번보다 가격이 좀 상승해서 32,500원 정도로 조금 올리고 목표 가격은 단기 가격은 41,800원 그대로 두시되 중장기 가격은 조금 더 뒤쪽까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추천을 해주셨네요. 묵직하게 추천해 주신 종목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